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두둥.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화상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지금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뭐 나름 매력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듣기에 좋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그 녹음용 마이크를 사겠습니다. 녹음용 언젠가는. 마이크도 사고 비싼 인터넷 상품도 결제해가지고 하고 지금 저희 집 인터넷이 꾸져가지고 자꾸 제 목소리가 끊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볼게요, 여러분. 아무튼 저 자기소개를 해봅시다. 저는 진행을 맡은 먹방과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 칠봄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밌는 로맨스를 추천하는 꽁치리입니다. 저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아니 그렇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또 그때 저희가 비대면으로 녹음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피드백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그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박희님께서 음질이 안 좋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뭔가 친구들과 그룹콜하는 느낌인 것 같다. 오, 그렇게 또 좋게 긍정적으로, 봐주셔가지고 네,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그럼님께서 그 옛날에 저희가 올렸던 12화를 들으셨나봐요. 섹시한 콘텐츠 예전에 했었던 거. 그래서 그때 근데 내가 뭐 했지? 혹시 제가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요. 섹시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김종욱 찾기. 아 맞아. 아. 그거 나 좋은데. 맞아. 그거 좋았지. 그거 좋았는데 그 좋은 거를 이그럼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네요. 칠범님 너무 웃겨요. 이렇게 짧고 강렬하게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전 화나게 근데 네. 그 웃긴 게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이런 네. 웃긴 거 아닐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 좋아요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눌러볼게요. 아, 지금 네.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들의 이런 긍정적이고 칭찬해주시는 댓글 하나하나에 저희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네, 그렇고요. 오늘 저희가 할 주제는 이겁니다. 보고 나서 며칠을 알았던 영화, 드라마. 와. 와. 그러니까 며칠 알았다는 거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영화들을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뭐 각자 어떤 점에서 알았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해피엔딩이라서 그런 분위기의 며칠을 알았고 저는 이것은 저의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는 제가 되게 뭐랄까 동경하거나 약간 연민을 갖거나 좋아했던 주인공이 죽으면 되게 아련함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영화도 슬픈 거예요? 주인공이 죽어서 너무 그 짠함과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까지도 그 영화의 어떤 강렬한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 그런 영화예요. 주인공의 죽음으로 인해서 며칠을 알았던. 그러면 창마는요? 저 보면서 너무 공감이 돼서 많이 울었었고 그 드라마는 주인공한테 정이 좀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정이 들었어서 끝나고도 너무 뭔가 친구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알았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랑은 저는 조금 다른 것 같네. 저는 진짜 너무 귀여워서 너무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귀여워서 그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생각나서 며칠을 알았던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넷플릭스의 2020년 드라마인 퍼피 아카데미라는 드라마입니다. 우와. 아시나요? 우와. 아니요? 커피 아카데미요? 퍼피요, 퍼피. 피. 제목부터 알겠네. 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게 강아지 드라마인데 강아지가 어머 세상에. 그 인간 한 2명 정도밖에 안 나오고 강아지만 계속 나와요. 와. 그 귀여운 강아지들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해리포터 멍멍이 버전?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선택받은 강아지들만 입학할 수 있는 퍼피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잘 어울려서 멋진 친구가 되려는 그런 강아지들이 모인 학교인데 주인이 학교 간 사이에 이 강아지들도 이 퍼피 아카데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강아지와 인간의 유대감이 약해지면서 퍼피 아카데미에 힘을 주는 별자리 그 카니스 프라이머스라는 별자리가 있거든요. 그 별자리가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완전히 없어지면 이 지구상에서 걔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 자리를 영원히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좀 퍼피 아카데미가 특단의 조치를 세우는데 그래서 그 퍼피 아카데미의 학장인 DOG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독이죠, 독. 그래서 그 DOG 씨와 퍼피 아카데미의 유일한 인간 관리인인 찰리가 뭔가 특별한 강아지들을 섭외를 해서 우리 이 퍼피 아카데미를 좀 더 키우고 이 별자리가 사라지지 않게끔 해야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주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에도 신입생 퍼피들이 입학을 하는데 거기서 중점이 되는 3마리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는 가장 주인공인 강아지가 스파크라는 강아지인데 이 퍼피 아카데미의 유일한 스트릿 출신이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떠돌이 강아지고 유기견이에요. 근데 원래 이 퍼피 아카데미가 이게 혈통을 되게 중시하는데 퍼피 아카데미에서 근데 옛날에 예언이 있었어요. 이런 강아지가 이 퍼피 아카데미와 우리 지구를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특별히 선정되어서 유기견이지만 입학을 하게 된 스파크라는 친구가 있고요. 네, 해리. 네, 맞아. 약간 얘가 해리 같은 존재고 또 그 다음은 헤르미온느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위즈라는 그 양치기 강아지인데 되게 왜소하고 목소리가 얇아서 제 역할을 못하지만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영리하기 때문에 친구를 잘 이끌어주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그 약간 푸들처럼 생겼어요. 푸들처럼 걔. 맨 오른쪽? 얘. 얘네. 얘고 너무 귀엽고 진짜 양치기인데 막 이렇게 양들이 보지도 않아. 뭐야? 이러면서 가서 좀 소심하지만 그 주인이 항상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언젠가 좋은 양치기 강아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이 무리를 잘 이끄는 강아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멍청하지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리트리버인 코라존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집중력도 진짜 빵이고 어떤 벌레나 다람쥐가 오면은 수업하다가 그냥 그쪽으로 가는 되게 멍청한 친구인데 누구보다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걸 좋아하고 우리 셋의 우정을 정말 돈독히 하자 이렇게 소중히 우정을 여기는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이 코라존은 약간 멍청한데 귀엽고 용기가 있어서 론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 해리포터, 헤르미온느, 론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해리포터처럼 되게 철학적이고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전체 연령가라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직키드 마수리의 그 멍멍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은 딱 명확히 와닿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퍼피 아카데미로 가는 방법이 경적이 3번 띡띡띡 울리면 반짝이는 소화전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9와 4분의 3 승강장처럼 강아지들이 그 소화전으로 들어가고 또 해리포터의 퀴디치 같이 패치볼이라고 그 공을 갖고 어떤 이 고유의 스포츠 같은 게 있어요. 멍멍이들의.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즐기는 게 너무 귀엽고 이게 공식적으로 진짜 해리포터를 느끼게끔 연출한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은 못 봤는데 약간 근데 마법 포스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낭낭해. 맞아, 보면은. 그래, 노린 거 같은데? 맞아. 해리포터 막 뭔가 유명하니까. 입학도 하고 뭐옷 입고 다니고. 맞아. 그리고 거기 약간 시설도 그렇고 그 반도 또 나뉘거든요. 약간 해리포터처럼. 근데 해리포터가 뭐 그리핀도르, 뭐 슬리데린 이렇게 있듯이 여기도 킁킁 반, 멍멍 반, 으르렁 반, 하울링 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진짜 해리포터 따라한 것 같긴 하다. 해리포터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너무 귀엽고 여기에 막 그냥 강아지들이 멍멍멍 이렇게 하는 그냥 귀엽기만 한 드라마가 아니라 거기 안에 또 막 여러 가지 갈등과 암투 그러니까 뭐 일진 강아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뭐
네가 뭘 알고 막 여기 와 이러면서 막 진짜 하이틴물 같이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파크가 유기견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되게 혈통을 중시하고 당연히 아니, 잡종이네. 네, 뭐냐, 잡종이고 혼혈이라고 하냐? 뭐냐. 당연히 인간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폴트가 아이들이 그 멍멍이들이. 그래서 인간 친구랑 같이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인간 친구는 어때?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약간 진짜 인간으로 보면은 뭐 가족 얘기랑도 막 결부되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고충과 갈등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사이에 나오는 인간 뭐 별로 나오진 않지만 거기에 귀여운 소년 모건이 나와요. 휴먼 거기에서 유일한 두 번째 휴먼인 모건이 나오는데 관리인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강아지의 말을 잘 못 알아듣지만 이제 강아지랑 어떤 강아지 한 마리랑 교류를 하면 이제 강아지들의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 모건이 강아지 말을 알아들을 것인가 그런 어떤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은 약간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제 집 주변에 강아지가 진짜 많거든요. 그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시나 봐요. 근데 그 강아지를 보면 나한테 얘기할 것 같아. 자꾸 저 강아지가 뭘 봐?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막 그 현실과 이 드라마가 약간 혼동이 되고 정말 재밌어요. 너무 귀여워. 멍멍이. 그 멍멍이들이 뭐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실사거든요. 그래서 입모양이 진짜 말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런 재미. 고양이 아카데미도 나오거든요. 근데 고양이 아카데미는 그냥 잠만 자요. 그러니까 휴식 수업, 그리고 명상 수업,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기 수업 이런 것만 해가지고 진짜 가만히 있는 고양이들이 있어서 또 거기에 교환학생으로 가거든요. 코라존이랑. 교환학생.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귀엽다. 그 멍멍이와 강아지의 차이를 느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시즌 몇 가지 있어요? 시즌 1이고 12화까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마지막 화는 한 50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20, 30분 정도 되니까 재밌게 밥 먹으면서 보면은 꿀잼이에요. 이게 약간 강아지판 호그와트라고 생각하시고 보면은 재밌습니다. 좀 검색해보니까 네. 넷플릭스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은 시리즈로 요즘 이거를 되게 많이 추천하고 있네요. 맞아. 이게 약간 진짜 매직키드 마술이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볼 수도 있고 영어도 어려운 편이 아니어가지고 영어 교육용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나온 건데 망해가지고 시즌 2 안 나오면은 진짜 너무 슬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분들 한 번씩 봐주시고 조회수를 꼭 올려주세요. 빨리 퍼피 아카데미 2 나오게. 알았죠? 너무 귀여워요. 이제 새우가 가져온 건 뭔가요? 저는 놀랍게도 네? 우리 저번에 했던 뭔데? 한국 영화 이제- 아니지? 아니구나. 네, 이제 그만 끝낼까 해의 감독이었던 찰리 카우프만의 각본 영화를 갖고 왔어요. 스트레인저 댄 픽션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다 보셨나요? 스트레인저 댄 네, 픽션이요. 그냥 소설보다 이상한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네, 이것이 그 찰리 카우프만 각본한 영화인데요.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 요거는 2006년에 개봉을 했고 그 찰리 카우프만 특징적인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 분이 여기서도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지금 화제인 그런 영화와는 완전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굿. 이 영화는 완벽하게 해피엔딩이고 완벽한 완결성을 가진 영화입니다. 배우는 윌 페럴, 매기 질렌할, 엠마 톰슨, 더스틴 호프만 이렇게 또 되게 쟁쟁한 배우들이 나왔고요. 네. 이 영화는 어떤 여성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요. 이 이야기는 해롤드 크릭이라는 사람과 그의 손목시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딱 운을 떼요. 그 진짜 해롤드 크릭이라는 사람이 하루를 보내는 걸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일어나서 막 해롤드 크릭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칫솔질은 몇 번을 하고 위는 몇 번, 아래는 몇 번 이런 식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넥타이를 매고 옷을 입고 또 어제와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 커피 마시는 시간도 늘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손목시계가 시간을 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해롤드 크릭은 국세청에서 그 회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약간 다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이죠. 또 약간 그런 딱 부러지는 그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 하루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나레이션이 그렇게 수요일까지는 그랬다. 수요일에 손목시계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식으로 나레이션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하루가 화요일이었던 거죠. 수요일이 돼가지고 해롤드가 다시 이제 똑같이 이제 일어나서 일을 닦고 있고 나레이션도 나와요 계속. 이제 수요일은 뭐 여느 수요일과 다를 바가 없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해롤드가 갑자기 뭐지? 약간 두리번 하다가 다시 막 이렇게 일을 닦기 시작해.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한 번 또 다시 시작해. 근데 또 해롤드가 약간 멈칫하더니 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지? 이런 막 되게 당황해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또 칫솔질을 시작했다? 그래도 나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돼요. 약간 일시정지, 재생, 일시정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자기한테 들리는 거죠. 그동안 그 여자가 말해왔던 그 나레이션이 그래서 누구 있어요?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칫솔질 세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황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집중이 빡 되기 시작해. 이게 무슨 일이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지금 목소리 들리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사람들은 당연히 안 들린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상한 상태로 출근을 했어. 그 일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나레이션이 해롤드 크릭은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실제로 신기하네.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거나 자기의 상태가 계속 한 여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되게 미쳐버리겠는 거지. 그런 상태로 계속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을 해요. 이제 해롤드가 약간 그 회계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세금 안 낸 사람들 회계 감사를 나가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슨 빵집 주인이 이제 세금을 덜 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계 감사를 하러 가요. 그 빵집이 약간 특이한 거야. 그 빵집 주인이 이제 파스칼이라는 여자인데 되게 막 자기 세금 일부러 안 냈고 막 이 비열한 제국주의자들 막 이런 식의 막 편지도 동봉해서 보내줘 약간 아나키스트스러운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엄청 막 에너제틱하고 이제 이 역할을 이제 매기 질렌할이 맡았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파스칼 씨를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지? 매력적인 이런 카메라 워킹 이런 걸 잡으면서 되게 아름답게 잡더니 내레이션이 또 들리기 시작해. 그 파스칼 씨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면서 뭐 해롤드 크릭은 뭐 파스칼 씨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해롤드가 파스칼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걸 이제 나레이션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해롤드는 이제 미치겠는 거야. 여기서 왜 하필 또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빵집 나와서는 하늘에다 대고 막 소리 질러요. 제발 내 머리에서 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바락 지르는데 그 컷이 바뀌어서 한편 그 어느 건물에서 한 여자가 약간 담배 피면서 약간 넋을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캐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소설가예요. 소설가인데 딱 봐도 이야기가 안 풀려가지고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엄청 막 쥐 파먹듯이 막 이렇게 돼 있고 마침 이제 출판사에서 마감 잘 하라고 조수를 보낸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수가 와가지고 뭐 잘 안 풀리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캐런이 엄청 막 경계하면서 당신 내가 해롤드 크릭 어떻게 죽일지 몰라서 온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갑자기 막 그런 말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응. 해롤드 크릭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 조수는 또, 네, 제가 그 해롤드 크릭 죽일 수 있게 돕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이상한 전개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구조가 이제 그 찰리 카프만의 특징적인 이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풀리는지가 엄청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해롤드한테도 알려져요. 나레이션을 하니까. 무슨 그러니까 소식이 알려져요? 이 죽음, 해롤드 크릭의 죽음. 헤럴드 크릭이 죽는다는 소식이. 아, 사실 그 나레이션은 그 음. 캐런 아이펠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이제 스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전개고, 그래서 헤롤드 시계가 갑자기 좀 말썽이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레이션이 이 시계가 잠깐 맛이 간 상태가 자기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라는 걸 몰랐다는 식으로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니까 헤롤드가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요? 이러면서 막 허공에 아무 데나 대고 내가 죽는다고요? 언제 죽어요? 내가 왜 죽어요? 이러면서 완전 패닉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좀 수동적으로 그냥 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라고만 생각했다가 약간 적극적으로 좀 변해요. 매일매일 하루가 똑같았던 그런 해롤드 크릭의 하루가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 소설가가 모든 소설의 주인공이 죽기로 유명한 소설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해롤드 크릭 꼭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롤드는 그 새로운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파스칼이라는 그 빵집 주인과도 약간 오묘한 관계로 발전이 되면서 그 되게 여러 가지 구조들이 되게 재미있게 끝까지 이어지거든요.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좋아했던 게 이 이야기 구조가 너무너무 좋아서 알았던 거였어요. 이게 소설보다 이상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 있는 소설가가 어떠한 소설을 쓰고 있고 그 소설가마저 우리는 또 밖에서 약간 이야기를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주인공은 어느 순간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소설에 그게 묘사가 돼요? 나는 사실 소설 속 주인공이야. 아니에요. 그건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구나. 왜냐면 그 소설가가 타이핑을 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타이핑을 치지 않고 만약에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게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개가 진짜 재밌어져요. 그리고 재밌네. 그때부터 약간 되게 로맨스도 섞이고 아름다운 죽음과 아름다운 삶, 뭐 완벽한 삶,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게 약간 문학 소설 같은 것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우리는 되게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 하면서 사는데 그런 일상 같은 걸 되게 아름다운 문장이라던가 묘사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잘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러한 거를 그대로 잘 연출한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왠지 나도 약간 되게 단조로운 일상을 살고 있어도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약간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게 여운이 며칠 가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좀 힘들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보는 영화예요. 제가 오늘 영업할 거는 청춘시대 시즌 1입니다. 아, 인정. 보셨나요? 다 봤나? 봤습니다. 맞습니다. 안 봤어요. 태우 안 봤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인생 드라마를 꼽고 있고 저도 근데 시즌 1을 콕 집으신 이유가 뭐죠? 2는 안 보셔도 돼요. 보지 마세요.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 맞습니다. 시즌 1만입니다. 맞아. 네. 원만이에요. 이 드라마 제가 영화든 드라마든 다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 정도로 되게 알았던 드라마고요. 뭐 간략하게 줄거리만 설명을 드리면 그 5명의 하우스메이트들이 같은 벨 에포크라는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에서 살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대학생들인데 이 5명이 완전히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근데 남는 정청보는 약간 아싸 같은 새내기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제일 많고 취준생이고 되게 어른스러운데 사실 엄청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고 왜냐면 집이 너무 가난하고 뭐 가족이 아프고 이래서 가장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면서 막 알바도 하고 취준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엄청 인싸에 막 학보사 막 엄청 중책 맡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되게 예쁘고 애교도 많은데 막 잘생긴 남자친구도 있는데 뭔가 데이트 폭력을 좀 당하고 있는데 헤어지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엄청 쿨한데 사실 알고 봤더니 대학생 아니고 성매매를 하면서 살아가는 근데 어떤 비밀이 있는 듯한 그런 캐릭터 이렇게 5명이 나와요.
근데 이 5명을 보면은 5명 전체가 나처럼 여겨지진 않아도 5명이나 되니까 이 중에 한두 명한테는 부분적으로나마 어떤 지금 내 상황이라던가 내 고민이라던가 이게 좀 이입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대학생 얘기를 맞아. 좀 담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5명이 되게 다른데 하나하나 엄청 뭐라 해야 될까, 사랑할 수밖에 없게 좀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5명이 또 안에서 각자의 뭐 이 사람끼리 저 사람끼리 이렇게 관계성이 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성이라던가 에피소드 이런 게 되게 잘 그려져 있어서 이 12화밖에 안 되거든요, 에피소드가. 12편을 다 보고 나면은 이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너무 애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좀 좋았고, 그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주제가 되게 다양해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취준, 대학교, 상경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성매매라던가 가난이라던가 아니면 좀 맞아. 사고 이후의 트라우마라던가 뭐 연애, 데이트 폭력, 직장 내 성폭력 이런 것들도 되게 사회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되게 사회 비판적인 드라마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되게 그냥 뭐랄까 되게 잔잔하게 그려낸 그런 드라마라서 볼 때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고, 특히 저는 이게 2016년 드라마인데, 이때 제가 뭐 창업하고 거의 말아먹을 뭐 그런 쯤이었어요. 그래서 막 취준을 해야 되나 뭐 약간 일 엄청 힘들어하고 있었고, 아, 뭔가 이런 가난함과 오 돈 마이 벌고 갓. 막 그때 있잖아요. 진짜 막 편의점 가가지고 막 1,500원짜리, 2,000원짜리 김밥이랑 막 도시락이랑 사이 고민하고 근데 그럴 때 아까 좀 취준생이고 나이 많고 가난한 캐릭터도 있다 했잖아요. 그 이름이 진명인데 한예리 배우가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한예리 배우가 연기한 진명을 보면서 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진짜. 이 청춘시대가 되게 유명한 게 대사가 되게 좋아요. 맞아. 대본집에 명대사, 대한 명대사. 인기가 엄청 높을 정도로 지금 또 대본집에 대한 그게 엄청 크대요. 그래서 명대사가 너무 많은데 그 대사 구구절절이 너무 좋고 또 한예리 배우가 되게 좀 저음에 담담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어떤 이런 힘듦과 되게 진한함과 지침을 되게 눌러가면서 담담하게 이렇게 내레이션을 너무 이게 찔러.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고, 맞아. 그리고 좀 되게 좀 특이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유사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실제로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의 어떤 서사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이 성매매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같이 사는 하우스메이트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던가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좀 디테일하게 에피소드에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드러낸 게 없었으니까. 근데 거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들 간의 감정이라던가 그런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되게 많았고, 명대사 중에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되게 사람들은 쉽게 사는 걸 경멸하는데 쉽게 사는 게 나쁜 걸까? 힘들게 산다고 제대로 사는 걸까? 이런 대사도 있고, 아, 맞아. 한편으로 진명이 그 성매매를 하는 이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동안은 자기는 널 경멸했다. 내가 너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아니었다. 나에겐 그저 너만큼의 유혹이 없었던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뭔가 맞아.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네,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앓게 되는 요소였던 것 같고, 여기에 스릴러와 미스테리 요소 같은 것도 되게 잘 녹아 있거든요. 맞아. 처음에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뭐였냐면은 어떤 캐릭터가 막 귀신이 보인다고 해요. 근데 그 귀신이 보인다고 하자 그 귀신의 존재에 엄청 두려워하는 다른 또 등장인물이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족의 죽음과 관련돼서 엄청 비밀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이 캐릭터 말고 또 다른 캐릭터도 어린 시절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에서도 뭔가 트라우마와 더불어서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게 도대체 뭘까? 여러 명 캐릭터의 트라우마와 과거의 어떤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뭐지?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스릴러 같은 전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쫄깃쫄깃해요. 되게. 그래서 잔잔하지만은 않은 계속 드라마를 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장치였어요. 네. 배우들이 되게 댕댕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예리 배우, 박은빈 배우, 지금 그 브람스 좋아하세요? 나오는 박은빈 배우랑 그 박혜수 배우, 류화영 배우, 한승연 배우 이렇게 나와서 연기를 짱 잘하고 재밌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많이 위로받았어요. 엄청 위로받고 막 울면서 공감도 받고 치유도 받았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 좀 이 시국 때문에 특히 막 신입생들이라던가 취준생 진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드라마예요.
뭐 앓을 수도 있지만 앓으면서 뭔가 같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드라마라서 제가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근데 원만 봐도 돼요? 네, 네. 투는 이야기가 네.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투가 아무 상관없어. 연결이 되기는 한데 사실은 굳이 그냥 뭐 원의 완결성이 있는 거죠?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원이 맞아. 너무 잘 돼서 2를 만든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창마가 얘기를 하니까 그 드라마에 좋았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맞아. 저도 그 진명이랑 이름이 뭐예요? 이나. 그 류하영 이나,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이나? 그 둘의 관계가 진짜 너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인 건데 서로 둘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맞아. 하우스메이트지만 둘이 되게 안 아. 맞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 서로가 서로를 약간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 보면 너무 재밌고 너무도 공감돼. 그래서 사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게 납득 가능하게 풀려서 시청자 입장에서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마지막쯤에 이 하우스메이트들이 거의 약간 한 팀으로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너무 통쾌하고 맞아. 너무 보기 좋아. 그들이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나중엔 정말 상마 말대로 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필로고처럼 이 하우스메이트들의 몇 년 후 미래의 모습이 잠깐씩 나왔던 쿠키 영상 같은 게 있었어요. 이 드라마에. 그때 이 팬들이 다 막 이 드라마 캐릭터 중에 누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엄청 궁예질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여기에서 박혜수 배우를 처음 알게 돼가지고 너무 나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만으로도 뭔가 좀 홀리는 매력이 있었고 진짜 좋은 명대사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누구였더라? 누가 윤 선배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어 이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되고 싶은 게 뭐 회사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회사원이 될 거야. 죽을 만큼 노력해서 평범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은 평범 그 이하였는데 회사원이 돼서 평범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청춘으로서 공감도 되고 근데 그 마음 너무 많이 공감하지 않아요?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고. 맞아. 맞아. 뭔가 막 어렸을 때 엄청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회사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윤 선배의 마음이 제 청춘으로서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슬퍼서 못 볼 것 같아. 지금 얘기 아니, 들으면. 근데 내내 막 그런 슬픈 맞아. 얘기들, 막 내내 처절한 얘기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막 미생같이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건 그런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왜냐면 이 등장인물이 5명이나 되잖아요. 5명의 에피소드들이 되게 골고루 담겨있기 때문에 진명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그래서 막 내내 진명의 어떤 그런 처절함과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청춘 시대에 나온 이 캐릭터들이 이 배우랑 너무 이렇게 동일시 돼가지고 맞아. 어디 딴 데 나오면 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맞아. 막 되더라고요. 맞아. 방금 칠봄이 얘기해줘서 떠올랐는데 박은빈 배우 있잖아요. 네. 박은빈 배우가 저도 여기 처음 봤거든요. 그 청춘시대 할 때. 근데 원래 이분이 청춘시대 전부터도 되게 청순하고 조용하고 약간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런 좀 왈가닥 같고 똘끼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건데 맞아. 네, 저는 이걸 여기서 처음 봤으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뭔가 이미지로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람스를 볼 때마다 브람스에서 엄청 또 차분하고 약간 청순하게 나오는데 약간 뭐지? 송지원이 저렇게 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렇대요. 그분 맞아. 역할이.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너무 되게 신기했어요. 막 차분하고 청순한 첫사랑 같은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막 머리 이렇게 막 파마머리하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신선했고. 그리고 또 2명은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맞아. 네. 그럼 아이돌 이미지가 아예 없어졌나요? 연기 없어요. 엄청 잘해요. 특히 그 어. 류하영 배우는 연기 진짜 잘하고 맞아. 한승연 배우도 음. 자기랑 되게 잘 맞는 캐릭터를 만나서 맞아. 여기서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귀엽고 막 사랑을 갈구하는 이런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저 이제 마지막 눈물을 사람 죽는 일이 남았다. 네, 사람 죽고 눈물을 줄줄 쏟아내는 뭘까? 꼼시리의 영화는 뭔가요? 데몰리션이에요? 아닙니다. 요 영화는
굉장히 독한 술 같은 로맨스 얘긴데 심지어 실화예요. 그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새우만 봤나 근데 보군요. 너무 오래전에 네. 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그 분위기만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95년작이라서 저도 되게 어렸을 때 봤었는데 얘 완전 그때 옛날 거네? 어렸을 때 봤을 맞아요. 95년도니까 어디서 봐요, 이거? 오래됐죠. 왓챠에서? 와, 디카프리오. 왓챠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새우도 딱 듣자마자 한 것처럼 진짜 너무너무 강렬한 아주 독한 그 이게 왜 영화고요.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은 그 막 그 굉장히 10대 그 어렸을 때 이걸 보고 며칠이 아니라 진짜 몇 년을 알게 돼요, 강렬함에 이거. 약간 붙잡혔었던 영화고요. 지금도 약간 그 뭐 SNS 검색을 해보면 다들 이 영화 한 번 그냥 디카프리오가 나오거든요. 이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제일 예뻤을 맞아. 때 나온 영화인데 다들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 미모 감상하려고 틀었다가 맞아. 완전 내용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3번을 봤다. 세 막 번이나? 이런 왓챠 보면 그런 식의 평들이 있어요. 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타닉보다는 이 영화에서 진짜 디카프리오 미모가 완전 폭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시겠지만. 네, 진짜 다들 그렇게 꼽더라고요. 개쩐다. 근데 이 영화가 오. 엄청 강렬한 게 실제로 실화상으로 이제 1870년대 배경으로 나오는데 되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젊은 시인, 당시에 한 20대 후반쯤 됐었대요. 어떤 20대 후반에 되게 저명한 시인인 폴 베를렌느라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당시 한창 막 그 핫하게 뜨고 있었던 16살짜리 시인이 나와요. 바로 랭보인데 천재 시인 랭보 이 두 사람의 엄청 강렬한 그 사랑 이게 지금 이 영화의 소재예요. 그리고 이건 뭐 실화니까 뭐 스포가 아닌데 랭보는 젊은 나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비극적인 인물의 생애를 담고 있어서 이건 뭐 무조건 강렬하게 앓을 수밖에 없는 영화이고요. 약간 랭보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했고 그 폴 베를렌느는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루핀 교수 기억하시나요? 그 네. 루핀 교수를 연기한 데이빗 듀리스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좀 랭보라던가 이런 그 당시 시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감독이 이 영화를 찍을 때 이 인물들을 재창조해서 서사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실제 이 시인들이 주고받은 편지라던가 쓴 시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참고해서 사실적으로 그려내는데 더 집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랭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강렬한 걸 느끼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랭보를 몰랐던 상태에서 이걸 봤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랭보가 쓴 시가 너무 읽고 싶어져요. 네, 진짜 영화에서 대사라던가 이런 걸로 랭보가 쓴 시들이 계속 나오는데 너무너무 시를 잘 몰라도 약간 파고드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이 당시에 유명한 그 시인인 폴이 한 청년의 편지를 받고 집에 초대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 사람이 초대한 사람이 이제 받은 사람이 랭보인 건데 폴은 그 완전히 이 랭보의 시에 반해버린 상태인 거예요. 폴은 이미 약간 유명한 시인이고 지식인이고 그 프랑스 당시에 어떤 혁명을 꿈꾸던 청년이었는데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면서 돈 많은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릴 사회처럼 처갓집에 이제 얹혀 있거든요. 근데 이 랭보라는 가난한 청년 시인이 이 집에 초대되어서 오는데 랭보는 제대로 된 무슨 그런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이 부잣집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의도 없고 몸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랭보가 집에 오니까 하루 만에 이 랭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폴의 처갓집 사람들이. 그래서 쫓겨나요. 근데 강난한 청년 랭보가 사실 파리에서 갈 곳은 당연히 없고 폴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막 쫓아나가가지고 랭보를 낡은 다락방에 일단 머무르려고 하면서 거처를 알아봐 주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폴은 사실 어느 정도 자신이 관습이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좀 타협을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되게 그 날카로운 시인의 영감 같은 거는 좀 잃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랭보를 옆에 두고 되게 키워주고 싶어 하고 자신도 영감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또 랭보는 또 반대로 자기는 제대로 어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무엇을 쓰고 싶은지는 알지만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인데 그 어떻게 쓰는지를 바로 이 폴이 알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를 알아본 거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약간 그런 시인으로서 서로에게 약간 깊이 매료돼서 아주 뜨거운 사랑에 빠지고, 폴이 그 매여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뭐 결혼한 상태라던가 뭐 아내라던가 뭐 이런 어떤 관습들에서 뛰쳐나가서 둘이서 어떤 모험 같은 것들을 막 이제 막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신기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이상한 짓들을 둘이 되게 많이 해요. 뭐 그러면서 약간 미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랭보가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가지고 약간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그걸로 이제 시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 두 연인이 약간 미친 짓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좀 흥미롭게 나오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 폴이라는 인물이 되게 랭보한테 끌리는 어떤 자신의 마음이랑 약간 현실에 안주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랑 다투는 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의 사랑은 당연히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랭보는 외롭게 죽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되게 마지막 장면이 정말 너무너무 아련한데, 실제로는 다정하지 않았던 과거의 어떤 한 장면을 나중에 나이가 아주 많이 든 폴이 젊었던 랭보를 회상하면서 다정하게 기억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지막에 끝나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요. 그냥 어제 제가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옛날 영화라서 사실 이 감정선들이 매끄럽게 막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감독이 그런 거를 이제 막 노력한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튄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아주 강렬하게 그려진 몇몇 장면들만 보더라도 저는 이 영화는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미친 미모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것만 봐도 재밌고요.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저절로 아련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존인데? 너무 좋은데요, 근데 얼굴이? 진짜 너무 예쁘고 그 위태롭고 뭔가 막 치기 어리고 그런 소년 시인을 너무너무 기막히게 연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계속해서 약간 되게 그 독한 술을 마시거든요. 압생트라는 술을 마시는데, 이 영화도 되게 압생트처럼 독한 술의 느낌이고, 보고 나면 그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어지는 독주 같은 영화다. 뭔가 이런 지독한 사랑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뭔가. 그니까. 이 영화 제목이 토탈 이클립스인데, 이 제목이 개기일식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개기일식도 그 달하고 해하고 지구하고 이렇게 일직선일 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폴하고 랭보도 두 사람이 되게 각각의 존재가 이렇게 포개져서 어떤 관계를 강렬하게 맺다가 이렇게 다시 헤어지는 그런 개길식의 비유를 해서 제목을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잘 잡았네요, 제목을. 그 시가 많이 나오나요? 네, 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시가 마치 대사처럼 쳐지기도 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대사는 시 구절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꽤 많았어요. 제가 그거 한 편 읽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좀 길어가지고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시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되게 유명해서 뭐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고 문학계에선 되게 엄청 유명한 커플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때 제일 잘 나가는 시인이었던 폴이 또 제일 되게 핫하게 떠오르던 소년 시인이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치정 끝에 폴이 랭보를 총으로 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 당시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가십. 그리고 그때는 동성애도 되게 범죄로 취급되던 시절이어가지고 동성애를 바라보는 그 사회의 어떤 시선들도 되게 많이 느껴져요. 폴이 나중에는 감옥에 가기도 하거든요. 그 나이 차이도 되게 많이 나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위험하게 딱 그려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막 사춘기 시절에 막 봤던 입장으로서는 너무 치명적인 영화야 막 이러면서 맞아. 진짜. 약간 10대 봤을 때의 느낌이랑 그 20대, 30대, 40대 봤을 때 느낌이 엄청 다를 것 같아요, 이 영화. 그리고 그 디카프리오가 딱 그 진짜 그 소년 있잖아요. 막 시기 어린 소년 막 그런 얼굴과 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시를 막 얘기하면은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맞아. 미쳤어, 그냥 진짜. 너무 잘생겼다. 너무 미쳤어. 너무 치명적이야, 진짜, 랭보. 저는 디카프리오 배우가 연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이 젊었을 때, 토탈 이클립스랑 타이타닉이랑 로미오와 줄리엣 이 세 편이 다 그 리즈 시절 찍은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이 세 편이 전부 다 죽어요, 디카프리오가. 맞아, 좀 처절하네. 그래서 이 세 영화의 엔딩이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련하고 마음 아파. 이렇게 예쁜 애가 죽어? 이런 생각이 들어. 실화 기반으로 재밌겠다. 맞아. 역사 찾아보는 느낌으로. 네, 일단 다만 이것도 그런 종주처럼 시가 실제로 맞아. 있다 보니까 그러네. 영화 끝나고 읽으면 여운이 엄청 오래가죠. 맞아. 저희가 오늘 영화판 그러니까 보고 나서 며칠을 알았던 영화, 드라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았던 영화랑 드라마는 뭐가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하나, 둘, 셋. 두두. 두두.